제 7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스라엘 가셨죠? 중국 가셨죠.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이 모처럼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주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괜찮습니다만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그에 따라서 2015년 세계 기후협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국내적으로 정파를 초월하고 국제적으로 신망이 높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반기문 총장께서 아주 흔쾌히 이 제의를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국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반 총장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이 직접 말했듯이 범국가적인 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정당, 산업계, 시민사회 모든 단체의 포괄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산업, 에너지, 교통, 국제관계, 노사관계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혹여라도 반기문 총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긴다는 생각은 털끝만치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행정력과 예산, 민간 부문을 동원해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제의를 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발전 정책 등 탄소에너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비롯한 국가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가 있는 창원은 아주 대단히 심각합니다.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과 기계공업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은 원자력 산업의 붕괴로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5.5% 급감했으며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4.1%, 직전 분기 대비 41.8%가 감소했습니다. 창원 지역경제를 주도한 대표적인 원전 관련 업체가 이렇게 추락했는데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어떻겠습니까? 한때 강남보다 더 잘 나갔다던 창원 성산의 번화가가 밤에도 적막할 정도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소재한 귀산 해변가 거리와 상가는 횡하니 적막강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스스로 버리는 어리석음을 한탄했습니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 공기업이었던 한전과 그 자회사들 모두 적자로 들어섰고 전기값은 급속도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기술이 장래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전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줄고 고급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축적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이념 중심의 정책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기문 총장을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기구 위원장으로 모시는 이때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기와 신기술 산업으로 육성하여 원전 산업을 신기술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국가 경제 부흥의 길을 열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창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주로 시민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 지역 경제 어려움을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고 그 어려움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주춧돌이었던 창원시의 산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창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국민들은 못 살겠다, 정말 죽겠다고 하십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해서 고용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하기 어려우니 가계의 매출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경제도 경제지만 정신적인 폐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국민들이 미래를 잃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정말 더 어둡기만 합니다. 온 나라, 온 국민이 모든 지혜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노조와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 노조원들은 거제시장 집무실을 30분간 점거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출입문이 부서지고 노조원들이 탁자를 던져서 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에서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의 노조원들이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점거하고 농성한 관공서만 대검찰청, 김천시청 등 무려 7곳에 달합니다. 민주노총이 폭력노총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오늘날의 지위를 얻기까지 민주노총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우리 경제 전체 위기 상황입니다. 민주노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인권과 처우 개선만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일반 노동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할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발전한 것,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특히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과 시장의 활력이 살아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도 한국경제 역풍의 대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노동구조를 고집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영국병과 프랑스병에 이은 한국병을 원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민주노총 및 거대 노조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창원 시민들도 이제는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살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민주노총의
정치적인 압력을 이제 창원 시민들께서 과감하게 뿌리쳐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문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지금 말씀을 좀 아끼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구태정치와 기득권 양산, 패권 구축으로 일관한 지금의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 국회의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종국에는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개혁까지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된 선거 제도를 통해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구성되어야만 국민 의사에 따른 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치와 국회는 양극단의 이념 대립에 의한 대결 정치와 막말 정치, 그리고 극단적인 소수 세력의 눈치 보면서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가 국민들과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20대 국회는 이런 모습을 극복하고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20대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게도 단독 과반을 주지 않고 다당제를 만들어주면서 정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70% 이상의 국민들은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3분의 2가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이자 대의기관인 국회가, 특히 20대 국회가 선거개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개혁은 20대 국회의 사명이고 국민이 내린 명령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제도로 우리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선거개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 논의에 진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개혁 논의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 개편을 통해서 진짜 더불어 애국당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내 정당 중에서 애국과 매국으로 국민을 가르는 정당은 원래 대한애국당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의 논리처럼 태극기를 흔들고 온몸에 두르면은 애국이고 아니면 매국인 것처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면 애국이고 비판하면 매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외신 기자에게 매국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의도는 대한애국당이 부족한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점과 정당성을 애국과 매국의 프레임으로 벌충하려고 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이분법적인 매국과 애국 내놓기에 따르면은 이유경 기자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매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에 남아있는 개별 행위들을 민주당의 애국과 매국 프레임에 넣어서 재단해보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직접 김정일에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이 발언은 앞뒤 맥락을 모두 살펴봐도 이유경 기자가 언급한 추석 대변인 발언보다 더 북한 측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이 발언은 전혀 매국이 아닙니다. 외교관계 속에서 균형자론, 조정자론을 펼치기 위한 대통령의 고심 속에서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NLL 대화록이 공개됐을 때도 이 부분을 특별히 문제 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고 문헌 연구를 할 줄 모르는 민주당에게 반문하겠습니다. 수석 대변인이라는 호칭을 기사에 담은 기자가 매국이면 본인 스스로 타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변인과 변호인을 자처한 노무현 대통령은 애국입니까? 매국입니까? 매번 답할 수 없는 질문만 민주당이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 대한 기사가 다수 쏟아지고 있는데, 애초에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당원 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의 원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고, 지난 의총에서 숫자를 바뀔 수는 없지만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의 의원님 중 17사람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님의 핵심 공약이었고, 그로 인해 당원들의 추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 타협안으로 제시된 민주당의 준연동제는 단순한 개수 조정이 아닌 재추인을 받아야 될 정도의 제도 변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하여도 정작 표결 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당과 손 대표님이 명운을 걸고 추진한 선거법 개정이 마지막에 무리한 추진으로 또 다른 당내 불안에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은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통과시키고자 했던 법입니다. 그러나 그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엔진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서비스 산업 발전이 필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하락하는 한국 경제를 반전시키기 위해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혁신 활동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장 시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총리가 되면은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료 서비스 산업입니다. 기재부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서비스 발전법 적용 대상의 의료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반쪽짜리 법안이 됩니다. 이어령 교수는 새로운 시대는 생명 자본주의의 시대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하나로 융합되어 디지로그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생명 자본이 탄생할 수 있고, 생명 자본주의야말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원격 의료는 생명 자본주의를 실현합니다. 이제 모든 기기에 AI가 보편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나 의료기기 벤처들은 꽉꽉 막힌 규제에 견디지 못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 벤처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규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품 중 바이오 헬스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시대의 요구사항을 피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관련 단체들과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서비스 발전 기본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보다 8배 빠른 것은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입니다.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중 6명 중 1명은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과 노년층입니다. 악마는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라는 노벨 경제학자의 말처럼 경제위기는 취약계층부터 최하층 청년들부터 희생을 불러옵니다. 급전 대출 문자가 청년들의 핸드폰에 넘쳐나는 만큼 빚에 내몰린 취약계층들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다는 빨간불 신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포용적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62만 명에게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 신용업체는
장기소득 연체자 지원 대책 발표 이후에 회수율이 20%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비탄감을 많이 해줄수록 비탄감을 바라는 이들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정부의 선심성 땜질 처방 앞에 선의의 채무자들은 허탈감을 느낄 뿐입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면서 빚을 갚을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당초에 약속해놓고도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가계부채가 점점 불어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포용정부, 포용정책 등 지금까지 나타난 포용은 결국엔 돈이었습니까? 발상의 전환으로 흔들리는 한국 경제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중앙지명 특별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에 범죄 행위의 분석 및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드루킹 일당이 2017년 4월 조작한 공감 비공감 클릭수가 750만 회입니다. 이는 한 평균 한 달 동안 공감 비공감 클릭수의 비중의 62%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양쪽으로 보아 조작된 클릭, 공감 비공감 클릭수가 공감 비공감 클릭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 공감 비공감 유효 클릭수의 91%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 이미지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긍정 이미지를 조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철수에 대한 부정 이미지에 대한 공감 클릭을 전수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MB 아바타 등 적폐 세력과 동일시하는 적폐 프레임 공격이 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신 공격 그리고 가족 비방 프레임 순이었습니다. 정책 비방은 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 이미지 조작이 약 97%를 차지했습니다. 띄우기, 방어, 응원, 지지의 행태를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긍정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믿음, 정의, 든든한, 서민, 청년, 소통, 대인배, 진실성, 품격 등의 댓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러한 긍정 이미지와 부정 이미지에 대한 조작 행위는 안철수 대 문재인 후보가 5차 범위 내 접점을 벌리던 3월 31일부터 4월 한 달간 그 양자 구도 시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4월 초 중순 양강 구도 시점에 안철수 부정 클릭 조작이 약 3배에 폭증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지지율은 7% 폭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MB 박근혜의 적폐 프레임 공격과 관련된 공감 클릭 조작 수를 보더라도 4월 6일 8만 5천 회의 조작이 이루어졌다가 4월 9일 11만 회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 이미지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긍정 이미지 조작의 비중과 내용, 시기를 볼 때 김경수 드루킹의 행위에 선거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훼손 행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이 드루킹 특검 수사 내용을 알아볼 것을 제시했다라고 추가 폭로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인걸 특검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청와대의 관여 의혹에 대해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네이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이 청와대의 홍보수석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1심 판결문에는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의 댓글 영문 쓰기 정책 변경과 네이버 임원을 홍보수석으로 발탁한 정황 등을 종합해서 네이버 내부의 협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는 공감 비공감 클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법 댓글 조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댓글 자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댓글 자체에 대한 네이버 측의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범행 관련 아이디에 대한 현황 파악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과 아이디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선 전 4월 17일 작성된 민주당 캠프의 네거티브 기획 문건이 확인되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 프레임의 공세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획 문건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대선 캠프의 네거티브 기획 및 지시, 복수로 추정되는 댓글 공작팀, 드루킹 일당의 공감 비공감 클릭 간의 공모와 협업의 커넥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중요하고 추가 수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된 공범인들의 보석이 속속 진행 중입니다. 숨은 우주 등급으로 드루킹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닉네임 촛보, 닉네임 트렐로에 대한 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피고인도 보석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경수 피고인이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전면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법정 구속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고인 김경수가 2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석으로 인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김경수 도지사와 드루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분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